문 밖에 무언가. 이것은 제가 아직 대학생일 때 이야기예요. 그날따라 온몸에 열이 나 저는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아침 8시쯤 엄마가 집을 나서며 일 다녀올게. 혹시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바로 전화해. 병원 가자. 라고 하셨죠. 당시 우리 집은 고양이를 키웠는데 몸도 안 좋고 방해받고 싶지 않아 일단 고양이를 밖에다 내다 놨어요. 혹시 고양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문도 단단히 잠가두고 방에 들어와서 그대로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몸살 때문인지 쉽사리 잠들지 못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누워만 있는데 이번엔 머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죠. 저는 엄마에게 연락하려고 전화기를 찾았지만 이상하게도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밖에서 고양이가 울었어요. 평소랑 다를 것 없는 소리였는데 어쩐지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그때는 그게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녀석의 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위치가 달랐던 거예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거의 사람 키 정도의 위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저는 온몸이 굳었죠. 잠시 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니? 걱정돼서 빨리 왔어. 그런데 분명 엄마 목소리인데 또 아까처럼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톤이 미묘하게 평소 엄마와 달랐죠. 저는 문 밖에 뭔가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문 손잡이가 마구 흔들렸어요. 제가 겁에 질려 숨도 못 쉬고 있는 사이 어느새 흔들림이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죠. 그렇게 저는 오후까지 공포에 떨었고 마침내 엄마가 돌아와 같이 현관에 나가보니 고양이가 죽어 있었어요. 몸엔 상처가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고양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아까 문을 열었더라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요괴는 요괴를 낳는다. 30년 전 죽은 남편의 쌍둥이 형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내 결혼 생활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 남편은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했고 생활비뿐만 아니라 집안일과 간병까지 오로지 나의 몫이었지.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건 어때?
뭐? 지금 10,000원 벌자고 어린애들한테 고개라도 숙이라는 거야? 남편은 금방이라도 나를 때릴 것처럼 손을 올리며 고함을 쳤어. 그렇게 모든 것에 지쳐갈 때 그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지. 저 왔어요. 많이 늦었지만. 그의 얼굴은 놀랍게도 남편과 똑 닮아 있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은 그를 마주하고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지. 30년 전 실종됐던 쌍둥이 형이야. 분명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할 리 없잖아. 남편의 형은 묘하게 옛날 사람 같았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평범하게 흘러갔어. 그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초밥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줬어. 심지어는 집안일과 간병까지 도와주었지. 나는 그제서야 조금 여유가 생기는 기분이 들었어.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내 말에 순간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진 것 같았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지. 심지어 그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 재수 씨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넌 왜 일을 안 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런데 며칠 뒤 그가 사라져버렸어. 사라졌어. 아무 곳에도 없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실종되고 말았어. 별 수 없잖아. 아무렇게나 나타났으니 아무렇게나 가버린 거겠지.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어. 그를 찾지도 않았지. 30년 만에 나타난 형이 사라졌는데 이렇게까지 태어난 게 정상인가? 그러나 일주일 뒤 놀랍게도 그가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했어. 저 왔어요. 이번엔 조금 늦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상을 되찾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사라졌지.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남편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어. 하고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야. 여보, 대체 왜 그래?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이불 속에서 나를 노려봤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내가 형을 죽였어. 첫 번째는 한밤중에 데리고 나가서 두 번째는 저녁 식사 후에. 그런데 돌아왔어. 두 번 모두. 나는 너무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 저건 인간이 아니야. 귀신의 아이지. 귀신이 버린 아이가 형으로 둔갑해서 이 집으로 들어오려는 거야.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그놈이 내 삶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잖아. 벼랑간 남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바뀌었어. 뭘 보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면서 모든 걸 알았다는 듯 말했지. 너 저걸로 갈아탔지? 무서웠지만 도망칠 순 없었어.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큰일을 당할 것 같았거든. 남편이 내 귓가에서 속삭였어. 저놈이 인간이 아니라도 나보다 더 쓸모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
붉은 옷의 여자. 3년 전 제가 살던 곳 근처 역 광장에서 가끔 수상한 여자가 서성이곤 했어요. 주로 퇴근 시간에 자주 보였는데 오래된 빨간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있었죠. 몸은 말랐고 안색은 어두운 데다 눈도 공허했어요. 그 옷이 워낙 튀어서 자꾸 시선을 빼앗기곤 했죠. 여자는 늘 역 광장 안을 맴돌았어요. 주변에 술집이 많아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가 싶었죠.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어쩐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광장 쪽을 바라봤는데 그 여자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눈이 좋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여자가 확실히 보였어요.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얼굴은 웃고 있었는데 눈 전체가 온통 검은 자인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얼어버렸어요. 이제 죽는구나 싶은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웬 남자였죠.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그가 조용히 해. 라며 작게 말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 그는 무서운 얼굴로 앞을 노려봤죠. 이윽고 붉은 옷의 여자가 우리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저는 그 여자의 끔찍한 모습 때문에 벌벌 떨었죠. 그렇게 한동안 대치하다가 불현듯 붉은 옷의 여자는 아깝다. 하고 중얼거리더니 우리를 지나쳐 가버렸어요. 그는 곧바로 저를 데리고 광장에서 벗어났죠. 머리가 온통 하얘져 있는 저에게 그가 괜찮아? 라며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패닉에 빠져 그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죠. 그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헤어지면서 이제 거기로는 다니지 마.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 때문에 다녀야 하는데요. 목숨이 아까우면 그만둬. 제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그가 말했어요. 오늘은 날 만난 게 천운인 줄 알아. 저는 멍하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죠. 설마 우연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무튼 그놈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거기로 다니지 마. 저는 제가 지금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는 내 눈에 분명 사람으로 보였는데 제가 머뭇거리는 사이 그는 몇 번이고 혼자 다니지 마라. 는 말을 당부하고 떠나갔어요. 혼자 다니지 마라. 혼자 다니지 마라. 혼자 다니지 마라. 혼자 다니지 마라. 다음날 퇴근 시간이 되자 어제 일이 떠올라 더 이상 그 역으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자꾸만 걸려 결국엔 두어 달 뒤 일도 그만뒀죠.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저는 가끔 생각해요. 붉은 옷의 여자는 아직도 거기 있을까? 떠오른 기억. 그날따라 비가 내려 학교 부활동이 금방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에 TV를 켠 채 숙제를 했죠. 부엌에서는 어렴풋이 엄마가 뭔가를 썰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뒤 TV 뉴스에서 누군가 어느 여성을 맨홀에 빠뜨려 죽이려 하는 충격적인 CCTV 제보 영상이 나왔어요. 저는 숙제를 하던 손을 멈춘 채 그 영상에 빠져들었죠. 다행히 영상에 그 여성은 살아남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무섭다고 생각하던 그때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러고 보니 나도 어릴 적에 맨홀에 빠졌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게 초등학생도 되기 전인가? 뻥 뚫린 동그란 구멍이 열려있는 걸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적이 있던 것 같았어요. 쏴쏴하고 물이 흘러내려오는 이미지. 이윽고 구멍에 뚜껑이 덮이고 주변이 새까맣게 되어 울부짖었던 기억. 혼란스러웠던 저는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있잖아, 엄마. 나 어렸을 적에 맨홀이나 그거랑 비슷한 구멍 밑에 빠진 적 있었어? 엄마, 지금 듣고 있어? 나 맨홀에 있어. 엄마가 정말 있다고 하니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랬더라? 네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이니까 4살 때쯤일 거야. 혹시 그때 어디에 떨어졌었어? 장소는 학교 옆길의 맨홀이었어. 그날도 비가 엄청나게 내렸지. 왜 그런 곳에 떨어졌지? 뚜껑이 열려 있었던 거야? 떠올리지 않는 편이 좋았는데 엄마가 떨어뜨렸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전에는 머리가 나빠서 필요 없는 애였으니까. 신께비로 이전의 너는 거기에 버리고 새로운 너를 받았어. 그런데 기억이 남아있었구나. 더 이상 요리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부엌에서 나왔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식칼을 들고 있었고요. 잠깐, 왜 그래? 엄마 진짜 장난하지 마. 어차피 다른 집도 다 하고 있어. 필요 없는 아이는 교환받을 수 있거든. 이렇게 다 컸는데 교환받는 건 육아를 실패한 것 같아 창피하지만 말이야. 엄마가 식칼을 휘둘렀지만 간발의 차이로 빗나갔고 저는 맨발로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빗속에서 울면서 정신없이 뛰었죠. 그때 앞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윤아!
너 비 오는데 그러고 어딜 가는 거야? 거기엔 우산을 씌워주며 걱정스럽다는데 저를 살펴보는 엄마가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이상한 사람 만났니?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죠. 그 후 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와 보니 아까 펼쳐놓았던 숙제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엄마, 조금 전까지 집에서 요리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한 40분 전에 살 게 있어서 나갔다가 지금 돌아왔어. 그것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부엌 쪽을 봤지만 요리하고 있던 흔적은 일절 없었어요. 전 엄마에게 아까 일을 모두 말해줬죠. 이상한 얘기네. 엄마가 한 사람 더 있고 식칼로 널 죽이려 했다고? 숙제하다 졸아서 꿈꾼 거 아니니?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이 있어요. 자꾸만 제가 식칼에 찔리는 기억이 떠올라요. 설마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때 두 번째 교환이 이루어져 버린 건 아닐까? 어둠 속의 그림자. 날씨가 좋았던 가을 어느 날, 저는 친구와 캠핑하러 갔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니 벌써 해가 졌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먼저 잠들었어요. 이제 불 곁에 남아있는 건 저뿐이었죠. 슬슬 불을 끄고 나도 잘까 싶을 무렵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했는 거야? 고개를 들자 불 너머 저편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흐릿하게 보이는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마치 눈에 안개라도 낀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딱히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어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불을 보고 있었어. 기이하게도 상대가 누구인지, 왜 이 시간에 이런 곳에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전혀 떠오르질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는 멀쩡하게 깨어 있었는데 마치 잠에 취한 것처럼 몽롱했죠. 그러다가 다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불이 꺼지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리 없어. 이런 산속이면 한 채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겠네. 응. 이 불이 꺼져버리면 그렇게 되겠네. 어둠 속에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데. 응. 어두운 건 무서워. 그러니까 불을 지킬 거야. 누군지 모를 목소리는 불을 끄라고 은근히 권했어요. 불은 이제 그만 지켜도 돼.
졸리잖아. 어서 푹 자라고. 그러고 싶긴 한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대신 와줄까? 그러지 마. 내가 꺼줄게. 불이 꺼지면 바로 다시 켤 거야. 한 번 꺼진 불을 다시 켤 수 없어. 아니, 라이터도 갖고 있으니까 불씨만 있으면 금방 다시 살릴 수 있어.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의문의 목소리는 라이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불 건드리지 않을 테니 라이터 나한테 줘. 이건 중요한 거니까 안 돼. 이런 입씨름을 밤새 몇 번인가 반복했어요. 이윽고 그림자가 슬쩍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죠. 아무래도 불이 꺼지지 않으니 어쩔 수 없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검은 그림자는 산속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안녕. 그렇게 그것이 떠나고 나니 갑자기 제 몸이 흔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먼저 잠자리에 들었던 친구가 저를 흔들고 있었죠. 친구는 저와 시선이 마주치자 소리쳤어요. 너 지금 도대체 뭐랑 이야기한 거야? 뭐라니? 그제야 저는 겨우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고 방금 전 대화한 걸 떠올렸죠. 지금 나 꿈꾸고 있는 거 아니지? 친구는 저를 흔들어 깨운 사정을 늘어놓았어요. 한창 자다가 텐트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 깼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내다봤다가 기겁했다고 했죠. 분명히 밖에는 한 명밖에 없을 텐데 모닥불 사이로 그림자 2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한 명은 확실히 저였지만 다른 하나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죠. 사람의 형태를 한 검은 덩어리 같은 것으로 보였고요. 검은 그림자는 밤새 저에게 모닥불을 끄라고 권하고 있었죠. 절대 불을 끄면 안 돼. 친구는 마음속으로 빌었고 곧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고 했죠. 그림자가 사라진 순간 텐트 속에서 친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뛰쳐나와 황급히 홀린 듯 불을 바라보는 저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했던 것이죠. 저는 무심코 그림자가 사라진 쪽을 응시했어요.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타닥타닥 모닥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들릴 뿐. 그 후 우리는 산에서 내려갈 때까지 계속 불을 지켰어요. 다행히 그림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죠.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영업사원. 예전에 저희 회사에 무척 실적이 좋은 젊은 사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비교적 계약을 따내기 쉬운 신축 아파트에 배정되었죠. 하지만 당시 집을 비우거나 아직 입주를 안 한 가정이 많아서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곳이 꽤 있었죠. 영업을 뛰다 보면 그런 일은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여자. 네. 하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바로 입에 익은 인사치레 멘트를 술술 뱉어냈죠. 잠시 후 문을 연 여자는 무척 미인이었어요.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그는 갑자기 의욕이 솟아났죠. 예상대로 이야기는 순조롭게 잘 이어졌고 여자는 곧 집 안으로 들어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문득 무언가를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벽에 웬 사진이 빽빽하게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사진은 사이즈도 피사체도 모두 달랐지만 빈틈 하나 없이 벽 전체에 가득 붙어 있었죠. 처음 보는 기묘한 광경 때문에 그는 조금 공포를 느꼈지만 그녀에겐 결코 나쁜 느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미소 지은 얼굴과 상냥한 태도 때문에 호감까지 생길 정도였죠. 대개 새댁들은 남편 탓을 하며 계약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런 일도 없이 아주 무난하게 계약 의사를 밝혔어요. 이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끝날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장을 찍을 곳을 체크하던 와중 집안 어딘가에서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죠. 그건 마치 곡소리 같았고 몹시 괴로워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가 깜짝 놀라서 본능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방금 전까지 미소를 띠고 있던 그녀는 소름 끼칠 만큼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죠. 그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뭐라도 말하려 했지만 그만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마치 가위에라도 눌린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하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소리가 커지는 듯 했죠. 도장을 나직이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그가 네. 하고 겨우 대답하자 그녀는 희죽 웃었죠. 뭐지? 이 사람 역시 제정신이 아닌 건가? 그가 패닉에 빠질 때쯤 더욱 기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가 갑자기 머리를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였죠. 그녀는 곧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집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곡소리와 그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 그의 머릿속에서 온갖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자. 때마침 문 밖에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정신이 번쩍 든 그가 필사적으로 현관까지 내달렸어요. 다행히 그 여자가 쫓아오는 기척은 없었죠. 현관을 나오는 순간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선 그는 후회하고 말았어요. 열려있는 문 너머 거실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거기에서 그 여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어둠 속 너머의 광경을 떠올리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영업일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그는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일절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이스였던 그가 빠지고 나니 매출에도 타격이 커지자 회사는 그의 상사까지 동원해서 그를 설득했죠. 결국 그는 그 아파트 근처로는 영업을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한 달 만에 복직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는 거기서 만난 무언가에게 이미 홀려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가 돌아오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회사 상사가 그를 어느 아파트에 데려다 줬어요. 별 특색 없는 평범한 보통 아파트였죠. 사실 이곳은 예전부터 자주 영업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수십 분이 지난 후 상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의 전화였죠. 여보세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십 초 후 전화기 너머로 그의 비명과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죠. 야,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보통 일이 아니라고 느낀 상사가 물었어요. 그가 울면서 말했죠. 저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그 녀석과 또 만났어요. 그렇게 전화가 끊긴 후 그는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영영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저주의 신. 저는 건축관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모 지역에 오래된 절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은 오랫동안 사람이 방문하지 않아서인지 이제는 폐가처럼 변해버린 곳이었죠. 스케줄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던 어느 날 동료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리 좀 와봐. 동료를 따라가 봤더니 그의 발밑에 웬 시커먼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본당 안쪽에 밀폐된 방에 놓여있던 건데 잠시 관리업체에 전화해볼게. 상자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는데 그 때문인지 썩어 있는 듯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표면에 종이가 붙어 있었고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버머처럼 보였는데 종이가 꽤 오염돼서 내용을 잘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간신히 읽을 수 있었던 건 1912년 7월 주법을 행하여 오를 뭐에 봉한다? 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관리업체 측에서 내일 예전 주지 스님에게 문의해보겠다라고 회신이 와서 그날은 일단 나무 상자를 근처 컨테이너에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현장으로 출근하는데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나무 상자 주지 스님이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이 직접 가져가겠다 하셨으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만약을 위해 현장 감독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나무 상자 말인데요. 아, 그거? 그쪽에서 단기로 고용한 알바 작업원 한 명 있었죠? 아, 글쎄, 그 녀석이 마음대로 열어버렸다고요. 어쨌든 빨리 좀 와줘요. 나쁜 소식을 듣고 저는 서둘러 현장으로 갔습니다. 컨테이너에 도착하니 알바생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녀석이 어젯밤 사람들 몰래 살펴보다가 그만 열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내용물인데 충격적이게도 상자 안에는 인간의 미라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욱 기괴했던 것은 머리가 둘인 듯한 기형적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충격이라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 어제부터 말을 하지 않네요. 우린 알바생에게 상황을 물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놀라긴 했지만 인터넷에서 가끔 기형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누군가 기형인 사람을 매장한 거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알바생은 병원으로 보냈고 상황 수습을 의논하려던 때에 주지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열었는가? 이 바보 같은 자식들! 끝났구나. 상자가 열려버렸으면 다 끝이구나. 제가 놀란 표정을 하고 있으니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계사님을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야. 한데 상자를 연 것은 누군가? 아니, 그 사람은 이미 틀렸겠군. 일단 자네들부터 쫓아내주겠네. 솔직히 다들 이 상황이 무척 두려웠기에 하라는 대로 불경을 듣는 둥 상당한 시간 동안 일종의 재령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의식이 모두 끝나고 상황이 일단락되자 주지 스님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신들 장수하기는 힘들어. 스님의 말처럼 알바생은 정말로 얼마 못 가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현장 감독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렸으며 저도 최근 못에 발이 찔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주 자세한 것까진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스님이 말한 계산이 안식을 방해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계산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저주의 신이었습니다. 재앙의 산. 이제 아버지의 3주기도 지났으니까 제가 경험한 아버지와 산에 얽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버지가 회사를 퇴직하고 2년 되던 해 고등학교 동창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서 그만 퇴직금의 반 이상 잃고 말았어요. 친구는 그대로 소식이 끊겼고 저희는 경찰에게 그 사람은 이미
외국으로 나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아버지가 비록 사기를 당해 손해를 보셨지만 그래도 퇴직금 전부를 잃은 것도 아니었기에 그냥 잊어버리고 노후를 보내셨으면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심하게 우울해하셨죠. 아마 돈을 잃은 것보다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지 집에서 혼자 멍하니 있는 일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산에 다녀오마. 라고 말을 꺼냈어요. 저는 왠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죠. 평소 종종 여행은 다니셨지만 딱히 등산이 취미는 아니셨거든요. 저는 아버지에게 따라가겠다고 말했죠. 아버지는 어쩐지 내키지 않는 얼굴로 한동안 망설이시는 듯 하더니 그러거라. 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한 곳은 집에서 꽤 먼 거리였는데 산에 오후 4시 넘어서 들어가야 한다고 하셔서 우리는 점심이 지나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3시간 정도 지나 어느 마을에 도착했죠. 아버지와 저는 숲까지 걸어 들어갔어요. 걷는 동안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제가 침묵도 깰 겸 아버지에게 지금 가는 산 이름을 알려달라고 물으니 단답형으로 소나무산. 이라고만 하셨어요. 1시간 남짓 걷자 등산로 입구가 나왔어요. 거기에는 금줄 같은 게 쳐져 있었고 사유림의 무단 입산 금지라는 간판도 세워져 있었어요. 산은 숲에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리 높지는 않은 느낌이었죠. 10분 정도 산을 오르자 앞에 사람이 보였어요. 여자였는데 웬 상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높은 힐을 신고 있어서 걷기 힘들어 보였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그녀를 지나쳐갔고 저도 서둘러 아버지를 따라갔죠. 20분 정도를 더 가니까 큰 나무가 있는 공터가 나왔어요. 그 옆에는 커다란 동굴이 있었죠. 입구엔 역시 금줄이 걸려 있었어요. 동굴은 언뜻 봐도 꽤 깊은 듯 했죠. 아버지는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하신 뒤 동굴로 들어갔어요. 조금 후에 아까 그 여자도 동굴로 들어갔죠. (40분) 정도 기다리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손에 흰 옷감으로 싼 상자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겨우 하나 끝났다. 라고 하셨어요. 그 상자는 뭔데요? 라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해주지 않았죠. 아버지는 산에서 돌아온 뒤부터 아침 저녁으로 어딘가 나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셨죠. 어느 날 아버지 방이 열려 있어 우연히 안을 보게 됐는데 책상 위는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거기엔 그 상자와 함께 가느다란 뼈를 쌓아 만든 작은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선 안 되는 걸 알지만 방으로 들어가 상자를 들어봤어요. 상자는 꽤 묵직했고 어쩐지 미지근했어요. 안에 점토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귀에 대보니 아주 희미하게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죠.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밤 귓가에 너 그 상자에 손댔지?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겁해서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죠. 괜찮다. 이제 다 끝났으니. 이걸로 전부 끝났으니까. 이틀 뒤 신문에 아버지를 속인 친구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어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6년 뒤 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시기 전 문득 의식이 돌아온 것처럼 눈을 떴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버지, 그때 그 소나무 산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소나무산. 그건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해. 아버지는 겨우 그렇게만 말하고 잠자는 듯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나흘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태양 일기 1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저는 기이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 학생이었던 저는 방과 후엔 언제나 학교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을 읽곤 했죠. 하지만 학교 도서관은 그리 크지 않아 1년 정도 다니자 재밌을 만한 책은 거의 다 읽게 되었어요. 다음엔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던 중 어느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죠. 제목은 태양일기. 도서관 가장 안쪽 책장 맨 아랫단에 있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표지는 태양이 달을 녹이고 있는 그림이었죠. 내용은 상당히 기묘했어요. 어느 페이지에는 말린 꽃이 끼워져 있고 다른 페이지에는 태양은 지지 않는다. 태양이 지지 않으면 숨을 수 없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느 페이지에는 이상한 그림이 끝도 없이 그려져 있었죠. 모든 페이지에는 태양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만 유독 한 페이지만 레몬이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어서오세요 라고 써 있었죠. 그때 문득 저는 깨달았어요. 그 책은 차례가 완전히
제멋대로였던 거예요. 레몬이 그려진 그림은 책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그게 1페이지였죠.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 그만 책을 내려놓을까 했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계속 읽어나갔어요. 그대로는 무슨 의미인지 당최 알 수가 없어서 아래 쓰여있는 페이지 번호에 따라 책을 뒤적이며 읽어나갔죠. 레몬 그림은 단순한 표지였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태양이 나와 서서히 인간을 녹여갔어요. 마지막 장엔 태양이 인간의 형태가 되며 이야기는 완성되었죠. 제가 다 읽었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어째서인지 다들 눈이 번쩍이고 있었죠. 저는 당황해서 도서관에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과민 반응일 것이라 여기며 집으로 갔어요. 평소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크게 불안하거나 하진 않았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다 타버릴 거야. 네? 하고 반문하니 의문의 남자가 한쪽 방향을 가리키며 서둘러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방향을 향해 전력으로 뛰었죠. 뛰는 중간에 딱 한 번 뒤를 돌아봤는데 태양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의문의 남자는 태양열에 녹아 증발하고 있었죠. 그 열기 때문인지 손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고 말았죠. 한참 후 겨우 눈을 떴어요. 병실 침대 위였죠.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제가 책을 읽다 갑자기 쓰러져 한 달 넘게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있었다고 했어요. 한동안 저는 다 꿈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게 평범한 꿈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우선 그 세계에서 저를 살려준 의문의 남자는 제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우리 삼촌이었어요. 옛날 앨범을 보다가 우연히 삼촌의 사진을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물어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 후로 매년 삼촌 묘에 성묘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서 태양에 대인 상처는 현실에 온 후에도 손에 그대로 나 있었어요. 혹시 임사체험 같은 걸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직도 손에 남은 이 상처만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예요. 만약 태양에 온몸을 데이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 도서관에 들러 책을 찾아보았지만 책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자살한 사건이었어요. 그의 유서에는 태양일기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는 제가 기절한 후 태양일기를 읽었고 저주받은 책이라며 책을 태워버렸죠. 그리고 서서히 이상해지더니 결국 자살한 거였어요. 평소에 그가 책을 읽는 모습이라곤 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너무 무서워 머릿속이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평범하게 대학도 졸업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책 읽는 건 무척 좋아해요. 다만 그때 이후론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책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게 됐습니다. 새벽 2시에 엘리베이터.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덜 깬 아침잠에 아직 눈꺼풀이 무거웠다. 오늘따라 왠지 느린데.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엘리베이터는 1층에 멈춰 있었다. 도대체 뭘 멍하니 있던 거람. 아이, 지각하겠네. 초조해진 나는 급하게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움직일 기색이 없었다. 아침부터 고장인가. 지난 여름부터 들어와 사는 이곳은 얼마 전 리모델링을 거친 건물이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새로 지은 것 같지만 건물 자체는 꽤 낡은 곳이다. 건물이 낡다 보니 이런 일이 많은 건가. 계단으로 내려와 보니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1층에 있었다. 나는 관리실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렸다. 몇 시간 후, 새벽 2시까지 야근하고 지친 발걸음으로 건물 입구에 들어섰을 때 나는 아침의 일을 떠올렸다. 다행히 이번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있었다. 다 고친 모양이군. 나는 안심하며 6층 버튼을 눌렀다. 1, 3, 4, 5, 6.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는 6층을 넘어서 계속 올라갔다. 7, 8. 맨 꼭대기인 8층에 도착하고 몇 초 후 엘리베이터가 아예 암흑이 돼버린 채 완전히 멈췄다. 게다가 문도 열리지 않았다. 불안감에 휩싸인 나는 비상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네.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서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은 없고 잡음만 들려올 뿐이다. 저기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봤지만 역시 답은 없다. 지직거리는 소리만 엘리베이터 안에 울려 퍼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잡음 사이에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렸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엘리베이터 아니어서인지 통화가 되질 않았다. 야근 때문에 피곤했던 나는 탈출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그런데 불현듯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다시 고장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허둥대며 얼른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를 나오니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평소와 전혀 달랐다. 깨끗한 타일이 붙어있던 외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고 페인트가 벗겨진 채 회색의 시멘트 벽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나가기 위해 바로 옆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두꺼운 방화문으로 막혀 있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반대쪽에 있는 또 하나의 계단뿐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긴 복도를 지나가야만 한다. 어쩐지 나는 그것이 너무나 싫었다.
고민 끝에 결국 복도를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계단과 가까워질 무렵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복도 한 구석에 머리가 긴 여자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신을 집중하고 옆으로 조용히 지나갔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나는 깨달았다. 갑자기 사방이 고요해졌다는 것을. 그 순간 다다닥 하고 무언가 나를 향해 엄청난 기세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어. 계단으로 가면 안전하다는 보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 그렇게 믿고 달렸다. 그리고 계단을 한 번에 뛰어내리려고 한 순간 뒤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잡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어떻게든 계단으로 온 힘을 다해 뛰어내렸다. 그리고 등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계단 위에서 끔찍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는 여자가 보였지만 내 의식은 곧바로 희미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당황해서 주변을 살폈지만 평상시와 똑같았다. 몸이 여기저기 아팠으나 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천천히 움직였다. 아무래도 나는 8층과 7층 사이의 계단에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았다. 입구에는 관리인이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걱정하며 말을 걸어왔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어제 사람이 왔지만 고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사건이 정말 있던 것인지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피로 때문에 꿈이라도 꾼 것이었을까? 나는 아직 아픈 몸으로 출근 준비를 했다. 정장을 입기 위해 윗도리를 옷걸이에서 꺼냈을 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정장 윗도리에는 거무스름하게 갈라진 손톱이 매달려 있었다. 역시 그 사건은 모두 현실이었던 것이다.